매력적인 전기차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캐파, 양산수율, 그 다음에 레퍼런스, 실제로 완성차에 납품한 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데이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 배터리 3사랑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배터리를 필요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앞으로 점점 중저가 전기차 진짜 쏟아져 나올수록 배터리 쪽 공급하는 쪽은 쇼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처음 출연 아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전업투자자고 지금은 조금 더 끈끈하게 투자 관련된 스터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모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금리를 낮추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사실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25bp를 예상했는데 50bp를 내려버리니까 진짜 50bp 내린 거가 실제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거는 물건도 잘 안 팔리고 서비스도 잘 안 팔리고 모든 것들이 경제가 망가지는 거니까 당연히 주시장의 뒷배경은 기업이니까 주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25bp 예상한 거는 아주 약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경기 침체라고 봤는데 50bp를 내려서 그게 약간의 충격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투명하게 미국 시장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초과하는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 시간에 거래해서 바로 10% 이상 급등이 나오던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국내 주식은 말 그대로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에서 예상 컨센은 4,100억에서 4,200억 예상했는데 4,334억,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LG에너지 주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 아니면 그 지수에 대한 기초 체력이 좀 약하다? 그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그렇게 국내 증시에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국내 증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만 삼성전자 산 거 다 도로 뱉어냈습니다. 9조 7천억 순 매도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기준입니다. 하이닉스 3조 넘게 팔다가 최근에 다시 좀 사면서 약 2,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코스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8월 달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8천억 팔았고요. 9월 달에 삼성전자 포함해서 7조 9천억 9월 한 달 동안만 거의 8조 가까이 팔았으니까 10월 달에도 오늘은 조금 사요. 그런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도가 2,500억. 그러니까 사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기관은 별로 돈이 없고. 근데 기관 투자자들도 못 믿겠다 해서 전부 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관 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힘이 가장 강한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반도체를 이렇게 엄청나게 파니까 사실은 지수가 탄력 있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중국으로의 좀 수급의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경기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시아권에서는 불가피하게 코스피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 상하이 지수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수급의 로테이션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중국 쪽으로 막 그렇게 아시아 쪽 자금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넘어가기엔 중국이 너무 리스크 요인들이 많고, 중국이 이제 부동산 경기 회복시키려고 돈을 풀긴 풀었는데 실제 돈 푼다고 부동산 경기가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이 아니죠. 많은 시간 차이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푼다고 해서 소비 세력의 주체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소비자 또는 개인 투자자 이런 분들의 자금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방향성을 보이려면 11월 달 미국 대선도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이거 꼬꾸라진 건지, 반도체가 진짜 침체로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3분기, 4분기 실적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금리 인하가 이제 드디어 시작됐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으로 봅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으로 보고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 비중을 줄인 대신에 대미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미국 경제 전반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도 여기서 뭐 크게 더 주가가 더 박살나거나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누적 효과, 그 다음에 11월 달에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나 경기의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라 둔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은 시간은 좀 지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0.9배거든요. 0.92배. 항상 과거의 사례를 보면 코스피 0.1배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코로나 때 떨어졌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그 아랍에미리트 채무 불이행 모라토리움 선언했을 때 또 떨어졌고요. 항상 그때가 시간 지나고 보면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PBR이 0.9배 수준에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실 거 아니니까 사서 묻어두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크게 실패는 안 한다. 다만 철저하게 종목별로 좀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 상황은 종합적으로는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금투세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금투세 때문에 실제로 많이 떠났어요. 국장 떠나는 게 지능순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비관적이고 자조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사실 발표해도 되는데 지금 계속 금투세를 담보로 파란당에서 계속 이거 4년 유예로 바꾸네 폐지하네 마네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말 그대로 특권층이잖아요. 근데 뭐 1,400만 지금 이제 1,600만, 1,700만 개인 투자자 그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투자자인데 꼭 주식에 투자를 안 해도요. 펀드나 ETF나 퇴직연금이나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나 각종 금융상품에 심지어 금투세로 인해서 채권 투자자도 피해를 봅니다. 이게 뭐 건강보험도 문제돼. 뭐 하나하나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건강보험 내는 거에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가 주식 투자자들이 처음에 공모주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공모주 투자할 때 보통 한 증권사를 안 하고 여러 개 증권사를 하거든요. 그 증권사 여러 개 만들면 그거 하나하나 내가 신고해서 알아서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더 토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고해가지고 증권사 하나하나마다 다 그거를 신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는 부분도 특정 증권사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신한이라든지 KB라든지 큰 대형 증권사로 한 증권사로 몰아서 모른 증권사로 신고를 해야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남은 뭐 작은 중소형 증권사는 다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 또 가족 합산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손자가 있어서 100만 원 주식 증여를 했는데 그게 거기서 수익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건강보험 폭탄을 맞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거래세를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과세예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농특세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조세정의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세금 걷는 거에 대한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익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세금을 어떤 뭐 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데 쓴다든가 뭐 경기를 부양하는 데 쓴다든가 다양한 어떤 세금으로 인한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세금 걷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극명하게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 뭐 1% 주식 가지고 5천만 원 수익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는데 실제 따져보면 투자자라고 1,500만, 1,600만 투자자라고 보면 1%가 아니라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7%가 최소 금액을 개별 주식으로 최소 뭐 10억에서 5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일종의 슈퍼개미인 거죠. 슈퍼개미들이 빠져나가면 시장 망가지는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의 사례라든지 다양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무리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 고액 자산가들이 다 미국 주식으로 많이 떠나간 상황이라서 실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었고요. 유동성이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기업을 발굴해도 그 좋은 기업을 사줄 주체가 없는 거죠. 수급 세력의 소멸이 생긴 거고.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인데, 이게 빨리 결정 안 나고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지쳐서 이제 떠난 것들도 있고, 이것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대기 자금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딱 폐지나 유예 쪽으로 결정이 나면 그 부분 관련돼서 시장에 좀 들어올 자금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의 근간은 그 뒤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잘 되면 기업에 돈이 원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업에 원활하게 돈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 기업이 고용 효과를 유발하고 사람을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투자를 합니다. 연구개발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세계 시장 나가서 성장을 하면 그거는 다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파란당이 그러니까 실제 안 해보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해보고 그렇게 잘 모르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그 투자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제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나 여러 가지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면서 그 경제나 성장 발전시킨 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거 측면을 그냥 근본적인 그런 어떤 큰 대의 명분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금리를 낮추는 정도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급격하게 50bp를 낮추니까 경제 체력이 너무 약한 거야? 경제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9월 달에 고용률 관련된 지표를 보면 임금은 전월 대비 한 0.37% 오히려 상승했고, 그 다음에 25만 한 4천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면 최근 6개월 동안 잘 나온 수치에, 그러니까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이걸 문제가 될 정도로 수치가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업률도 4.1%가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 부분이 25만 4천 정도가 나와서 예상을 초과했단 말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가 나왔고,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이거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숫자가 나온 거니까, 사실은 숫자까지 나쁘면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50bp 인하한 거에 더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구나 하고 더 시장이 많이 빠졌을 텐데, 50bp 인하한 거 치고는 나름 선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도 결국은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는 또 최근에 나온 지표 보니까 오히려 이 실업률 지표나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11월 달에도 처음에는 50bp 똑같이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50bp 아예 없어지고 25bp 아니면 다시 동결로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닌데, 경기 체력이 뒷받침돼줘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은 경기 체력은 좀 뒷받침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나 독일은 제조업 베이스의 수출 경기가 나쁘면 급격하게 꺾이는데, 미국은 소비 국가거든요. 그래서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미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방향성을 띠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중동이 불안하잖아요. 중동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팍 뛰거든요. 유가가 막 60불 초반대에서 갑자기 80불 뛰었다가 지금 한 70불 초반인데, 유가 뛰는 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모든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들한테는 원가 올라가면서 비용을 상당히 부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비용 부담 일어나죠. 이익 깎이죠. 하여튼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거는 그렇게 수출주, 제조업체나 다양한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는 부정적인데,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석유 시설, 이게 글로벌 생산량으로 치면 4%에서 5% 되는데 꽤 큰 물량이 하루에 330만 배럴이거든요. 이걸 지금 공격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근데 반면에
다른 원자재들, 예를 들어 계속 뭐 90% 이상 박살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다음 구리, 리튬, 니켈, 구리는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닥터 쿠퍼라고 하잖아요. 그 시장을 완전 전망하는 소위 말하는 선행지표. 근데 구리 가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려면 원자재 가격도 어떻게 보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유가만 변동성이 있고 나머지는 바닥권에서 안전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주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 밑바탕에 경기 침체를 깔고 가는 금리 인하가 아니고 약간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안전한 연착륙 정도 수준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투세 불확실성, 그 다음에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만 조금 안정화 국면으로 가면 그 지수는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시장 상황은 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하락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국내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인 우리나라랑 독일이 제조업 경기 둔화 때문에 수출 부진이 주가에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수출 지표 보면 좋거든요. 9월 달에도 너무 잘 나왔어요. 9월 달에 반도체 필두로 지금 반도체는 지금 계속 상승 추세예요.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수출 지표상으로는 P와 Q, P는 프라이스고 Q는 퀀티티인데 가격이랑 물량이 모두 좋아지는 국면이고요.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프라이스 퀀티티 모두 좋아지는 상황. 부품은 PQ가 조금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 자동차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PQ가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석유 제품은 가격이랑 물량 다 나빴는데 물량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량 반등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오면 가격 반등이 뒤따를 거라고 보고요. 석유화학도 물량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철강 우리 포스코홀딩스 때문에 진짜 눈여겨봐야 되는데 PQ가 지금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PQ가 드디어 둘 다 회복 국면으로 막 턴어라운드 될락말락 하고 있어요. 일단 물량 늘어나는 거는 확실한 개선세가 아마 4분기부터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가격도 어찌됐건 회복세로 보이는 국면을 보고 있어서 사실 반도체가 제일 고민이에요. 반도체가 2차전지 지쳐가지고 반도체 갈아타신 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가 실적이 엊그제 나왔잖아요. 근데 10조 4천억 예상했는데 9조 1천억으로 컨센을 한 15% 이상 가까이 미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영현 부회장님이 와서 직접 이례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실적이 나빠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안 좋아서 계속 좀 부진할 것 같고 당분간은 하반기에도.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예상되는 실적이 6조 7천억에서 7조 2천억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 6조 초중반 나오면 하이닉스는 계속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시장 예상하는 게 6조 7천억인데 만약에 5조대 나온다? 그럼 하이닉스도 얼마든지 지금 여기서 충분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면 하이닉스 같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약간 1+1처럼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왜냐면 하이닉스는 이미 HBM 기대감으로 주가가 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7, 80% 올랐으니까 그 시가총액 2등주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고, 만약에 반도체가 진짜 좋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을 때 소부장 기업들에서 200%, 300% 수익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400 몇 프로 수익 났다가 지금 박살나가지고 100% 초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좀처럼 회복이 못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에 잘 갔던 것들이 이수페타시스하고 테크윙인데 이수페타시스나 테크윙도 지금 회복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비반도체 쪽에서 계속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도 주가 빠졌을 때 계속 받치면서 물량 들어오는 게 대표적인 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세고요. 그다음 거의 두 번째 급으로 센 게 방산이거든요. 방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춤할 때 현대로템이 신고가 찍었고, 현대로템 조금 주춤하니까 LIG 넥스원이 신고가를 찍고요. 골고루 지금 다 좋아요, 방산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산은 밸류에이션이 코스피 평균 PR이 지금 15배 정도거든요. 진짜 많이 쌌어요. 원래 코스피 평균 PR이 보통 얼마에 움직이냐면요, 18배에서 20배 정도 수준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배까지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거죠. 2500 지수 기준으로 하면. 그럼 여기서 15배에서 얼마나 더 빠지겠냐. 지수가 더 빠지려면 주가 심플하거든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랑 그 회사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이익에 대한 기대값 그걸 멀티플이라고 하고 PER 배수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개가 다 빠져야 되는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 코스피 금투세 미장 가야지 하고 이미 기대값이 엄청 내려와 있어요. 그럼 기대값 내려온 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막 박살 나야지 주가는 계속 바닥 밑에 지하실로 가는 건데 기대값 내려왔는데 이익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이익이 안 떨어져도 사람들 기대값 멀티플이 좀 올라와야 돼요. 근데 멀티플은 안 올라오는데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익 올라가는데 멀티플은 저 밑에 있다? 그럼 멀티플 조금만 올라와도 주가가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업종이 대표적으로 방산이 많이 올랐는데 멀티플은 이만큼인데 이익이 이만큼씩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100% 올라갔는데 이익이 만약에 80%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간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멀티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 아까 코스피 PER 15배인데 방산 멀티플이 지금 17배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은 지금 역대급으로 실적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코스피 평균보다 한 10% 정도 비싼 수준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게 아닌 거죠. 코스피는 잘하는 놈, 못하는 놈, 평균 하는 놈 다 한 거니까 진짜 말 그대로 평균값인데 그거보다 훨씬 실적이나 수준은 좋은데 멀티플이 비싸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런 대표적인 업종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가 사람들 기대값 그렇게 높지 않은데 숫자는 엄청 좋아요. 화장품 주가 빠지는데 계속 뭔가 받치는 세력이 들어와요. 보니까 실적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출 데이터 확인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방산 이런 거는 계속 숫자가 좋아지는지 숫자가 많이 꺾이는지 숫자가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섹터로 계속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저 같으면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3분기에 아까 얘기한 컨센서스 맞추는 정도 수준 나와도 매매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만큼 반도체가 좀 불안불안하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내가 막 한 50억 갖고 있어서 한 5억 정도 그냥 분산 투자 개념으로 하이닉스를 산다? 그럴 수는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금 한정적이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그걸 열심히 불려가지고 내 그 자산 파일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반도체는 가격이 많이 싸졌던 건 분명하죠. 왜냐면 고점 대비 30% 이상 다 빠졌으니까. 근데 가격 싸졌다고 또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업종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아까 그 방향성으로 보면 사람들 기대값이 거의 이제 바닥 밑에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다 막 욕하고 막 악플 달고 막말하고 진짜 막 저만 해도 엄청 욕먹는 거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남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구나 다 막 엄청 2차 전지 찬양하고 그러면 그때가 고점이겠죠. 근데 진짜 인간 심리 지표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 기대값 이만큼 박살났는데 사람들 기대값 박살날 만큼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많이 빠졌는데 이 기대값보다 더 빠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익의 기대값이 한 30% 내려왔는데 이익의 기대값이 한 70% 내려왔는데 실제 이익이 50% 정도 빠지면 내년에 예를 들어 다시 이익이 50% 회복된다고 하면 최소한 50% 빠진 거랑 70% 빠진 거랑 똔똔 쳐서 20% 남는 거에 50% 상승 여력이 있으면 내려온 거보다 훨씬 내년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크고 실제 숫자가 그만큼 안 빠졌으면 앞으로 최근에 바닥권에서 주가가 한 20%, 25% 정도 올랐어도 거기서 더 갈 여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 멀티플도 너무 낮아서 조금만 올라와도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실제 벌어들인 이익이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 그거는 당연히 주가에 반영될 거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 방산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에서 2차 전지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저는 배당주 있잖아요. 근데 요새 배당을 1년에 한 번만 주던 거 2번 주고 이제 3개월마다 주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예적금 넣지 마시고 배당주 투자가 되게 괜찮은 게 생각보다 배당주 투자하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한 20%에서 30%도 감내할 정도의 멘탈이 없다. 그러면 아예 안 하셔야 되고요. 근데 배당주 투자 보면은 내가 아무리 최고점에 사도 최고점에 딱 맞춰서 내가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를 들어 최고점에 샀다고 쳐요. 최고점에 사도 변동폭이 한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감내할 수 있으면 배당주 투자는 할 만하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려신용정보란 채권 추심하는 업체인데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약간 이런 컨셉인데 지나가다 보면 저쪽
목동 쪽에도 회사 그게 있고 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막 간판 크게 있어요. 고려신용정보라고. 채권 추심 1등 업체인데 제가 한 550원대부터 사서 계속 모아. 그걸 이제 주식 매매 차익을 내려고 산 건 아니고 그걸 하려고 배당금 받으려고. 회사가 처음에 40원 줬나? 그 다음에 60원? 70원? 아마 100원? 100원까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도 고려신용정보도 주가 빠지고 뭐 지수 빠지면 막 박살났죠. 그러니까 매년 배당금만 받은 거예요. 배당금을 한 8년을 받으니까 배당금으로만 원금이 회복이 되더라고. 그러면 나는 배당금 받은 걸로 원금 찾고 나머지는 진짜 순수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꽁돈인 거니까 그거는 계속 이제 투자로 이어갔더니 그게 5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냐면 제가 한 7,000원대 팔았는데 그게 한 13,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면 꼭 고려신용정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배당 많이 주는 회사도 있고 대표적으로 증권회사가 많이 주거든요. 뭐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8% 이렇게 줘요. 그럼 은행 예적금 이제 금리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은행 인원들이 기가 막히게 금리 딱 내릴 순간 바로 그날 그냥 예적금 금리 낮춰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서 그냥 배당주는 그냥 1년에 2번 또는 4번 정도 배당금 받는 전략으로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업황 분위기는 어떤가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관세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 하면 19%에서 45.3%, 46.3%까지.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막 품질이 엄청 좋아서 막 중국 전기차가 너무 멋있어서 아니면 뭐 중국 전기차가 너무 어떤 기능이 뛰어나서 아니면 중국 전기차가 안 타면 안 될 정도로 막 뭔가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싼 맛에 타는 건데 심지어 불안한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 배터리도 엄청나게 불납니다. 중국산 전기차도 엄청나게 고장이 심하고요.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발을 못 붙였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중국 전기차 돌아다니는 게 없고요. 유럽인데 유럽에서도 상당히 가격 경쟁력 때문에 버텼던 중국산 전기차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에 의존했던 전기차 자체가 자체 경쟁력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만 해도 25,000유로 이하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000 초중반 차?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중저가 신차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고요. 규제 이슈입니다. 규제. 미국은 연비 규제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CO2 규제. 근데 요거 조사를 해봤더니 CO2 규제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는 업체는 볼보밖에 없어요. 볼보. 나머지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그 다음에 르노, BMW, 아우디, 벤츠는 전부 CO2 규제 조건을 못 맞춰서 탈락입니다. 그럼 그걸 만족하려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2차 전지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요거 때문에 뷰가 결정적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독일의 보조금 부활될 거다. 그래서 3,000유로 신차 구매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기존에 휘발유차 팔고 신차를 구매하면 한 9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보조금 받고 중고 전기차 구매하면 한 450만 원 정도 보조금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힌 게 독일이 보조금 딱 끊는 순간 유럽에서 판매량 급감이 나왔거든요. 독일 박살나니까 영국 박살나고 프랑스 박살나고 이태리 박살나고 했는데 독일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영국, 프랑스 다 지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 독일이 드디어 8월달하고 7월달에요. 마이너스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거의 2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는 다시금 YOY로 내년 기준으로 20%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유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살아나면 미국은 안정적인 캐시카우고 유럽이 다시 또 플러스가 되면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히 중국 점유율 뺏어오는 거 플러스 앞으로 더 폭풍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하는 퍼센테이지가 6월달에 11.1%에서 8월달에 7.7%까지 떨어졌고요. 아마 9월달 데이터는 아마 7% 밑으로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24년도에 가장 상반기 때 많이 팔았던 게 요 SAIC라고 하는 상하이 자동차, 중국 자동차. 요게 MG라는 브랜드명으로 계속 1등 찍다가 딱 8월달에 65% 감소하면서 BYD한테 1등이 뺏겼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상하이 자동차는 이제 유럽에서 46.3% 관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아예 없어진 거죠. 관세만 46.3% 맞아버리면 싼 맛에 샀는데 그 싼 매력조차 없어진 거고요.
상대적으로 BYD는 17.4%의 관세만 적용받아서 상하이 자동차를 제치고 8월달 데이터에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보랑 합작하는 길리, 지리 자동차라고 하는데 여기도 19.9% 정도 관세가 추가돼서 아마 20% 후반대 관세가 나올 거라고 보여서 중국 전기차의 유럽에서 이 침투율 감소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0.5% 줄어들어서 8월 달에 8%대 점유율인데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점유율이 10% 이상 올라갈 거로 봐요. 왜냐하면 중저가 차가 지금 현대기아차 너무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제 만대 넘은 것 같은데 만대 넘게 판 EV3가 이제 유럽에서 10월 달에 양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5,000대 정도 판 캐스퍼 EV가 12월 달에 유럽에서 또 양산을. 그 다음에 이제 SUV EV9이 또 유럽에서 내년에. 현대기아차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유럽에서 올해 차 선정만 5번 이상 됐거든요. 그만큼 유럽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발빠르게 지금 연기금하고 외국인 쪽에서 2차 전지를 지금 연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숫자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LG엔솔 말고 LG화학, 포스코 퓨첸,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실적 나올 건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실적 조금 잘 나오는 회사들 아마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 팡팡 트지 않을까. 전반적인 업황 분위기는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내년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그쵸, 언제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보조금이 중요하긴 중요해. 왜? 중국은 줄기차게 조 단위로 보조금 계속 받으면서 결국은 중국 이제 전기차 41%, 45% 점유율 세대거든요. 시중에 돌아다닌 차의 절반은 전기차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국은 보조금에 의해서 엄청나게 컸고 미국도 지금 보조금 주고 있고 유럽도 지금 다시 보조금 부활하잖아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결국은 가려면 휘발유보다 매력적인 전기차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진짜 웃긴 게 가장 최근 8월, 9월 데이터를 봐도 월별 판매량에 그냥 계속 모델 3랑 테슬라 거가 1등, 2등이에요. 근데 언제 때 모델 3, 언제 때 모델 Y예요. 왜냐면 8년, 9년 된 차예요. 진짜 옛날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를 제칠 만한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GM의 그 에퀴녹스라고 가격도 싸면서 배터리도 LG 엔솔 배터리 쓰면서 주행거리도 600km 가까이 되면서 모든 게 다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매력적인 차가 나오니까 월간 판매량이 13,00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2,000대 이상 팔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4,000대 넘게 팔았고 이제 12,000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전기차 자체에 휘발유차랑 싸워도 가격에도 안 빠지고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실용적인. 근데 사실은 전기차 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유지비가 휘발유차랑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토탈 운용 비용이라고 하는 TCO라고 하는데 배터리가 비싸가지고 TCO가 전기차가 떨어졌었는데 3년 이상 타면 휘발유차의 2배 이상 본전 뽑고 남는 거죠.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싸니까 중국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유럽은 전기세가 비싸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운영이나 유지비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토탈 코스트 그 비용이 왜 낮냐? 테슬라가 가격 갖고 장난질 쳐가지고 전기차 중고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 중고차 가격도 제대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많이 싸져서 배터리 가격 옛날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랑 석탄화력 발전이랑 가격이 동일해지는 구간 그 동일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폭증하는 구간이 나온 게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배터리도 배터리 페리티 구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평균 가격이 5만 불이었다면 지금 한 4만 7천 불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배터리 더 싸지면 한 4만 1, 2천 불이다. 그런데 전기차가 더 디자인도 좋고 유지비도 싸다. 그럼 휘발유차 내연기관차 평균이 한 3만 8천 불이면 한 10% 정도는 감내해주고 더 비싼 전기차를 살 정도로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완전히 상용화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은 그냥 전기차 자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초중반 차니까 배터리 가격 별도로 배터리 가격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냥 전기차 자체 가격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의존하지 않는 매력적인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거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요. 그 쏟아져 나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왜 유럽에 제일 배터리 잘한다고 하는 회사가 스웨덴의 노스볼트인데 요번에 1,600명 감원하면서 폴란드 공장에 같이 협력할 배터리사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얼마 안 된 기사예요.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폴란드에 협력할 파트너를 중국의 CATL이나 BYD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BYD 쓰는 순간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박거나 공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에 손 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매력적인 전기차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캐파, 양산수율, 그 다음에 레퍼런스, 실제로 완성차에 납품한 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데이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 배터리 3사랑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 대비 배터리를 필요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앞으로 점점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 신차 쏟아져 나올수록 배터리 쪽 공급하는 쪽은 쇼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신차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벤츠가 이번에 그 인천 청라 사건 화재 나면서 이거 좀 가격 싸게 해가지고 중국 거 좀 앞으로 많이 써야겠다 생각했다가 이거 앞으로 중국 거 쓰다가는 회사 그냥 망하겠네 생각 들어서 발빠르게 지금 LG엔솔의 물량을 발주를 적게 금액 계산해 보면 배터리 용량 사이즈 작은 걸로 계산하면 한 6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배터리 용량을 큰 걸로 뭐 한 120이나 150으로 계산하면 한 10조 정도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10년 동안.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2028년부터 2038년까지니까. 근데 이제 벤츠가 그렇게 스타트 끄는 거 보면 뭐 벤츠에 들어가는 거 이제 뭐 4680 얘기 나오고 하니까 실제 또 4680을 만들 수 있어서 양산하는 데는 지금 LG엔솔밖에 없거든요. 물론 삼성 SDI도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1.5년 정도 LG엔솔하고 계속 격차는 나올 것 같고 SK온도 만약에 하면 뭐 2년 뒤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실은 뭐 게임 체인저 얘기까지 나오는 원통용 배터리 하는 회사는 거의 LG엔솔하고 파나소닉 글로벌로 2개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스웨덴 노스볼트가 알아서 지금 자빠지고 중국 업체들은 유럽에서 배터리 만들어도 가동률이나 양산 수율이 LG엔솔만큼 검증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거는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5년, 26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때 숫자로 실제 폭증하는 시기로 실제 많이 그렇게 잡아놨어요. 숫자를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로. 그래서 올해 많이 힘든 구간이 잘 극복을 하면 25년과 26년에는 중저가 매력적인 신차도 쏟아지고 그 신차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계속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은 LG엔솔이 납품하는 완성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G엔솔은 가장 LG엔솔의 매출과 이익을 보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구나 그 지표,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특정 고객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특정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고객사 다변화, 매출 국가 다변화. 북미하고 유럽에 골고루 돼 있고요. 고객사도 엄청 다변화거든요. 먼저 언제 때 테슬라 할 정도의 모델 3랑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G엔솔이 하고요. 이건 아마 유럽향 모델인 것 같아요. 유럽에 들어가는 테슬라를 LG엔솔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ID4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드의 머스탱 마하2, 그 다음에 GM의 캐딜락, 그리고 GM 리리, 그리고 아이오닉 6를 하고요. 코나 일렉트릭을 합니다. 최근에 또 어디 늘어났죠? EV3하고 캐스퍼.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도요타하고 혼다. 고객사가 엄청나게 다양한 거죠. 그리고 또 뭐 받았죠? 르노 받았죠. 르노의 5조짜리 수주 받았잖아요. 유럽 물량. 그래서 제일 잘 돼 있고요. 그러면 LG엔솔은 테슬라가 잘 팔리든 폭스바겐이 잘 팔리든 포드나 GM이 잘 팔리든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든 르노가 잘 팔리면 다 LG엔솔은 수혜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죠. 삼성 SDI 볼게요. 삼성 SDI는 굉장히 조금 고객사가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 고객사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삼성 SDI는 BMW 물량이 제일 크고요. BMW i4, i5, i7에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픽업 트럭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 낫다고 평가받는 게 리비안인데 리비안의 R1S, R1T 모델에 들어갑니다.
이게 판매량이 잘 됐다 안 됐다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어찌됐든 삼성 SDI의 뭐 최소 15에서 20% 물량을 차지하는 거고요. 리비안의 픽업 트럭이. 그 다음에 이제 아우디의 Q8 이트론. 요 재미난 게 아우디가 인천 청라 사건 화재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100% 삼성 배터리만 써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안 쓰는 데는 과감하게 다 밝혔어요. BMW도 밝히고. 근데 중국 거 좀 많이 쓰는 테슬라만 뒤에 지저분하게 우리는 요 모델에는 중국 것도 쓰고 한국 것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추잡하게 이렇게 했어요. 삼성 SDI는 집 아시죠? 찝차 JEP 그 찝에 웬글러라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또 납품을 해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 그 다음에 기아 EV6, EV9, 그 다음 벤츠 EQA, EQB, 그 다음에 포드의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요거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완성차들의 어떤 차가 많이 팔리는지 그 데이터를 보면 LG엔솔 요번 달에 출하량이 늘어나겠구나, 출하량이 줄어들겠구나, 요걸 대략적으로 예측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경쟁사 CATL 뭐가 들어가느냐, CATL은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중국에 들어가는 테슬라 모델 3 Y를 CATL에 납품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MW는 삼성 싹쓸이 하는데 BMW iX 시리즈는 CATL 거 배터리를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벤츠 EQ 시리즈 요거 이제 다 뺏기겠죠? 벤츠 EQ 시리즈 CATL 다 요거는 이제 보니까 요 SK온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폭스바겐 ID4 말고 ID2, ID3 요거는 CATL 거 쓰는데 요것도 폭스바겐이 지금 벤츠 보고 지금 이거 중국산 배터리 거 쓰다가 이거 좀 불안해요 되게 지금. 스텔란티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배터리 3사가 어디 완성차에 들어가는지 그걸 보시고 8월달 데이터, 유럽 데이터하고 미국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배터리사들의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8월달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36%까지 떨어졌어요. 왜냐면 55%대였거든요. 거의 뭐 넘사벽이었죠. 테슬라가 55%, 60%대에서 36% 떨어졌는데 그 자리를 어디가 치고 들어갔냐? 현대기아차입니다. 10% 미국에서 2위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입니다. GM이 8.3.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딘지 알 수 있으니까요. 8.3%까지 포드하고 스텔란티스를 제쳤습니다. 원래는 포드하고 스텔란티스에 뒤져서 공동 3등 하거나 4등으로 내려왔는데 에퀴녹스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8.3%까지 올라왔고요. 스텔란티스가 3등 7%, 포드가 6.7%. 그러면 현대기아, GM, 스텔란티스, 포드, 테슬라 여기까지가 다 최상위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다 배터리가 어디죠? LG엔솔하고 SK온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8월 달에 1등이 폭스바겐 22%, 2등이 BMW. BMW가 2등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항상 2등은 테슬라였는데 테슬라 제치고 BMW가 2등이에요. 그럼 BMW 어디 배터리 쓰죠? 삼성 SDI 배터리 쓰죠. 그래서 삼성 SDI 데이터가 2분기 때 계속 좋았어요. 지금 조금 부진한데 5월, 6월, 7월 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 벤츠가 10%까지 올라왔습니다. 벤츠 다임러가. 유럽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출하량을 봤더니 미국은 23.2% 출하량이 늘어났고요. 유럽은 28% 줄어들었습니다. 왜? 독일 때문에. 그런데 8월 달에 미국에서 LG엔솔이 저도 지금 이 수치는 처음 봐요. 78.5% 늘어났어요. LG엔솔이. 3.1GWh를 기록했고 미국에서 항상 파나소닉 1등 했는데 이미 3개월 전부터 파나소닉 제친 지가 오래됐어요. 파나소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파나소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해서 2.7, 파나소닉 2등이고 LG엔솔이 1등입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3등이 SK온이 급격하게 지금 CATL 제치고 3등으로 올라왔어요. SK온이 1.3GWh로 SK온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54% 성장했어요. 그리고 CATL은 미국에서 20% 줄어들어서 1.1GWh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미국에서 LG엔솔의 엄청난 약진이 눈에 띄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8월 달 유럽 데이터에 보시면 LG엔솔이 40%나 줄었습니다. 상당히 부진했어요. 근데 반면에 CATL도 부진했습니다. CATL도 31.2% 감소했어요. 그럼 유럽에서 어디만 잘했냐? SK온만 소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데이터 그렇고 유럽에서 SDI도 20% 감소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국내 삼성, SDI, LG엔솔이 모두 좀 부진한 상황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 관련돼서 LG엔솔은 지금 고객사도 다변화하고 있고 미국에서 굉장히 출하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면서
숫자가 가장 먼저 빨리 좋아지는 국면이고요. 삼성 SDI는 BMW하고 리비안인데 BMW 리비안이 주춤하다가 8월 달에 BMW가 유럽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연속성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SKO는 그 11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였는데 아마 올해 12월 달 아니면 내년 한 2월 달 정도에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SKO는 다행인 거는 포드 비중이 엄청 컸는데 포드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현대기아차 물량으로 지금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아까 유럽에서 한 8%대, 미국에서 한 10%대 견고한데 지금 유럽의 점유율이 상당히 그 캐스퍼 EV랑 EV가 올라가면서 현대기아차 유럽차 점유율도 상당히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온도 삼성 SDI보다는 LG엔솔 다음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나올 차들 요거 표 띄워주실 건데 25년 유럽의 주력 판매 모델의 배터리 셀 공급업체 예상인데요. 기아의 EV3, EV4, 그 다음에 르노의 R4, R5, 그다음 폭스바겐의 ID3, ID4. 요 ID3 같은 경우는 배터리 쓰다가 지금 LG엔솔 예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다 이 브랜드가 폭스바겐의 M&A한 중저가 차종인데 스코다도 아마 대략 그 25,000유로대 차종이 좀 신차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또 상당히 기대하는 게 이 쿠프라, 요것도 25,000유로대 차종으로 지금 LG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SK온이 포드가 지금 F150 그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기아의 EV7하고 현대 아이오닉 5. 근데 현대기아차하고 지금 굉장히 굳건하게 지금 동맹 맺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요거 아이오닉 5랑 EV7 외에 또 추가적으로 차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BMW i5, i7 고게 있고 삼성 SDI가 이제 BMW C8에 들어가는 요 iX 시리즈를 좀 뺐었으면 좋겠고 C8의 거 보면 벤츠 G클래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요거는 앞으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질 일만 남은 거고 르노 요거 R4하고 R5 물량을 지금 LG엔솔하고 경쟁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중국에 들어가는 물량을 중국산 거를 아마 C8에 쓰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C8이 최근에 도요타 거 신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지금 도요타에서 주력으로 하는 모델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BYD도 도요타 거에 일부 물량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LG엔솔도 도요타랑 굉장히 큰 물량의 공급 계약 맺은 게 있어요. 올해 24년도에. 그래서 그거 들어가는 차종 확인되면 다음 달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는 유럽 주력 차 완성차에도 상당 부분 역시나 압도적으로 최대 수혜주는 LG엔솔인데 SK온하고 삼성 SDI가 조금 고객사가 좀 늘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배터리 셀단에서는 밸류에이션 싸진 않는데 LG엔솔이 그냥 넘사벽 수준으로 고객사든 물량 캐파든 아마 올해 기준으로 한 120 정도고요. 출하량 내년이 아마 한 140에서 160 정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2배 늘어나는 해는 내후년이에요. 26년에 291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미 LG엔솔 캐파하고 SK온 캐파하고 삼성 SDI 캐파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배터리 3사 현황은 LG엔솔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SK온, 그 다음에 삼성 SDI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는 일단 철강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철강이 매출과 이익의 80%니까. 일단 철강석 가격이 올 초만 해도 144.16달러 최고 찍고 91달러까지 37% 이상 빠졌는데 이 철강도 중국이 그냥 저가 철강을 엄청나게 그냥 밀어내게 반덤핑 수준으로 막 그냥 가격으로 때려 박아서 중국이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철강 그거를 다 감당을 못 쳐내니까 그냥 해외를 엄청나게 싸게 수출했는데 드디어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지준율 인하하면서 다시 경제를 부흥하려고 막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중국 자체적으로 철강 수출이 감소하고 자국 내 철강 수요 증가 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현황이고 그 부분이 국내 철강업 회복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실제로 9월달 철강 재고가 약 전년 대비 13%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부에서 돌아가는 소문에 의하면 상하이나 선전 같은 일선 도시의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 그런 소문까지 나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 가격 반등이 나오면 철강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20% 정도 감소한 한 5천억 살짝 밑도는 사이즈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보다 200% 이상 증가, 한 9,300억에서 많게 보는 데는 9,500억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면 분기당 거의 9,300억 영업이익 쌓여지면 거의 정상화되는 수준이거든요. 포스코가 연간 내는 영업이익이 한 3조 6천억에서 한 4조니까 분기당 9,400억, 500억 정도 영업이익 낸다고 하면 곱하기 4하면 거의 4조 사이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철강에서 상당히 회복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리튬인데요. 리튬이 생산하는 원가가 킬로그램당 10에서 15달러예요. 근데 지금 킬로그램당 10달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리튬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하면 역마진이니까. 그래서 지금 리튬을 생산, 재련, 가공하는 업체가 리튬 가격이 15달러 이상, 킬로그램당 15달러 이상 되지 않으면 우리 생산 능력 안 늘릴 거야. 그리고 생산 캐파 확장 안 해. 그 다음에 생산 중단할 거야.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고, 리튬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은 리튬 프로젝트가 여기저기서 돈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돈 받을 것들 펀딩이 중단됐어요. 근데 세계 1등 리튬 업체 알베말이 있고 2등 업체랑 6위권인가 7위권이 인수합병하려고 했어요. 호주의 리오틴토라고 알베말 그 다음 급인데 지금 공급을 하는 리튬 업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듣보잡 중국의 리튬 재련하는 가공업체의 20-30위권은 다 지금 이 생산 원가 코스트를 못 맞춰가지고 지금 다 문 닫게 생기는 상황이고요. CATL이 중단했잖아요. 이춘시에 있는 광산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여전히 중단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리튬이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리튬이 조금만 가격이 회복되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광석 리튬하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내년에 이제 25년 기준으로 보면 염호 리튬 25,000톤이랑 광석 리튬 41,500톤인데 그게 100% 다 안 된다고 보면 한 3만 톤 정도면 한 내년에 한 5만 톤, 26년에 6만 7천 톤, 27년에 9만 3천 톤 요런 사이즈로 리튬 생산이 포스코홀딩스 실적에 반영된다고 보면 마진이 좋거든요. 철강 마진이라 봤자 10%도 안 되고 5%, 6%인데 리튬은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가격 떨어지는 거 감안해서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에비타 마진 23% 잡아놨거든요. 근데 원래 포스코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염호 리튬은 최상위 염호이기 때문에 마진이 최소 55%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광석 리튬이랑 평균 때려도 23% 잡은 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30% 이상 마진 남기지 않을까. 그러면 리튬 매출 예를 들어 2조 매출 감안하면 30% 마진이면 6천억이 꽂히는 구조니까 영업이익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새로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철강으로만 밸류에이션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철강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리튬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두 가지가 좋아지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대형주 단에서는 저는 여전히 LG엔솔이 많이 올랐지만 포스코홀딩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궁금하실 텐데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가 이익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그리고 음극재 실제 물량도 축소되고 원래 음극재를 엄청 기대를 했는데 이게 되게 짜증났던 게 원래는 그 IRA, FEOC 우려기업 집단에 흑연 음극재도 적용이 됐었는데 미국에서 유예를 했거든요.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은 2026년까지는 중국산 음극재를 써도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아무리 국산 음극재를 쓰고 싶어도 가격 차이가 20% 이상 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이 음극재 때문에 실적에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일단 음극재가 계속 실적을 나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포스코 자체적으로도 음극재 캐파를 원래는 26년에 22만 톤을 잡아놨다가 지금 11만 3천 톤까지 반토막 내놨어요. 그래서 일단 물량을 엄청 줄여놨고 근데 이게 왜냐면 엄청 중요한 게 음극재 글로벌 시장에서 1등부터 10등 중에 1등부터 9등까지가 전부 중국 기업이고요. 포스코펜 혼자 유일하게 지금 공동 9등인데 시장 점유율 3% 정도 되는 공동 9등인데 유일하게 비중국이에요. 탈중국.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 음극재도 중국산 음극재 이제 26년부터 안 쓸 건데 그러면 포스코퓨처엠 음극재가 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 양극재는 지금 GM 그 얼티엄 셀즈 공장에서 나가는 배터리가 엄청 잘 팔리거든요. 지금 EV3 캐스퍼, GM의 에퀴녹스 이거 세 개가 베스트셀링카인데 그 베스트셀링카에 들어간 양극재를 모두 포스코퓨처엠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부진한데 포스코 퓨처엠이 북미양 NCM이나 NCA 제품이 계속 물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는 다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양극재 업체 중에 물량 실제 늘어나는 거 1년 동안 연간으로 한 20% 정도 늘어난다고 보는 데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에코프로빔 다 마이너스고 LNF 다 마이너스고 코스모 신소재 마이너스고 그래서 아마 Q 퀀티티하고 프라이스 둘 다 가장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제일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보는 데는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실적 좋아지면 그 부분은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지분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회복되면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회복되는 거랑 더불어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가격 반등 나오는 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둘 다 양극재 가격이나 리튬 가격 모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이 너무 중요한데 철강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게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바닥권에서 LG엔솔처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한 20% 가격 올라왔는데 포스코홀딩스 PBR 기준으로 하면 지금 0.6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시가총액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산 다 팔아서 시가총액을 사고도 40% 남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기대감이 아예 없는 현재 주가 수준이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까요? 처음에 사실 때 막 25년, 26년 빅뱅 폭발 막 얘기 들으시면서 그때까지 끌고 가실 생각으로 사신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회사 펀더멘탈은 변한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펀더멘탈에 조금 우려 요인이나 약화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펀더멘탈 전체의 큰 틀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투자 원칙이나 투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주가 빠지니까 멘탈이 흔들려서 그걸 감내를 못하고 파실거나 아니면 그냥 팔고 도망간다? 그거는 애초에 그 투자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냉정하게 지금 2차 전지가 앞으로 25년, 26년도에 매력적인 전기차도 많이 쏟아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미국하고 유럽에서 계속 잘할 텐데 그럼 그게 분명히 주가가 반영되지 않을까? 근데 단기간에 뭐 캐즘 우려도 나오고 또 외국인이 뭐 팔기도 하고 기관이 팔기도 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건데 내가 결국 파는 시점에 포스코가 또는 LG화학이 또는 LG에너솔루션이 삼성 SDI가 어떤 밸류로 받을까? 그걸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가격이 싸진 거?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 60% 이상 빠졌는데 60% 빠진 시점에서도 내가 가진 펀더멘탈이 변한 게 없고 가격만 빠졌다. 그러면 내 원칙이나 기준이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 더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더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실 거면 투자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워가지고 그 원칙이나 기준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더 전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2차전지 팔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핫하니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방산이 핫하니까 2차전지 팔고 제약바이오나 방산 갈아타는 게 맞을까? 그러면 2차전지 내가 공부한 것만큼 2차전지에 대한 그 투자 경험, 레퍼런스랑 실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실력, 경험 이거 쌓인 만큼 또 똑같이 그 이상의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서 또는 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또 깨질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손실 날 수 있잖아요. 그 방산이나 핫하다는 제약바이오 들어가서 내가 과연 2차전지 한 것만큼의 또 열정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껏 만약에 잘 버텨오셨다면 더 버티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애초에 내가 세운 기준에서 나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면 돼요. 나는 2차전지 아무리 캐즘이 와도 24년도에도 연평균 30%는 성장할 줄 알았는데 뭐야 24년도 실적 까보니까 2분기까지 뭐 적자인 회사들 수두룩하고 내 원칙이나 기준이 안 맞네 하고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유튜브에서 다른 2차전지 좋게 얘기하는 분들 또는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 얘기 듣고 의존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만의 명확한 기준. 저는 이렇게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전기차가 생각보다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전기차 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안 되려면 10명 중에 7, 8명 지금 휘발유차 탄다고 나 휘발유차 탄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막 빅뱅 폭발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 옛날에 테슬라 모델 3 모델 7년 된 차가 막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세 막 얘기하는데 CO2 규제 얘기하는데 미국 연비 규제 얘기하는데 CO2 규제랑 미국 연비 규제 자체가 이제 막
시작 단계거든요. 연비 규제, CO2 규제가 더 막 엄청 강화돼서 이제 휘발유차나 이런 차들이 벌금 걱정 안 하고 그냥 이제 전기차만 생산한대. 휘발유차 이제 생산 안 한대. 그런 게 아마 기사로 엄청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배터리가 이제 너무 상용화가 돼가지고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막 70%예요. 더 이상 거기서 더 가기도 힘들어요. 막 70%, 75% 이미 너무 독점구조예요. 그러면 이게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화제도 안 되겠죠. 이슈가 안 되겠죠. 그럼 그때가 아마 배터리를 다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징후들이 나올 겁니다. 캐파를 공장을 막 계속 짓잖아요. 미국에서. 유럽에 계속 짓잖아요. 삼성 SDI가 내년에 인디애나 공장 지을 거 막 땡겨가지고 올해 막 짓잖아요. 올해 말에 양산하려고 하잖아요. 리튬 가격은 지금 계속 막 박살났다고 얘기만 하는데 갑자기 리튬 가격 계속 박살만 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하는 쪽이 없어요. 세계 2등 업체도 막 지금 6등, 7등이나 합병한대요. 막. 그럼 리튬 업체들 다 없어져서 이제 막 리튬이 지금 막 유가처럼 소위 말하는 리튬의 그런 유가로 치면 오펙 플러스 같은 그런 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리튬 가격을 조절하는 단체가. 그런 데서 생산량을 막 조절해요. 그럼 리튬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겠죠. 가파르게. 근데 사실 리튬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 자체가. 리튬 배터리는 지금 요새 전기차가 조금 죽으니까 뭐가 뜨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엄청나게 뜨거든요. ESS 쓰죠. 로봇 다 배터리 써요. 전기 선박 배터리 쓰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로봇 택시 배터리 쓰죠. 로봇 다 배터리 쓰죠. 우리 다 가전제품 다 배터리 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엄청나게 폭증 가능성이 있는데 전기차만 막 부각돼서 전기차 배터리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진짜 배터리가 모든 막 전기 선박에 막 상용화되고 로봇에 상용화되고 좀 IT 기기에 막 더 상용화되고 새로운 IT 기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LG 엔솔이나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 될까? 시총이 어느 정도 수준 될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세웠던 투자 원칙이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 내가 확실하게 거기서 수익 낸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 업황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미 지금보다 더 빠졌을 때 지금 20%, 25% 올라오기 전에도 잘 버티셨잖아요. 그럼 저는 버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 반도체주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만약에 우리나라 자금을 일부 정리해서 중국 쪽, 아시아 쪽에서 중국 비중을 높인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 가까이 되니까 지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불가피하게 정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HBM 관련돼서 계속 결과물을 못 내고 있잖아요. 시장의 대세는 HBM인데 HBM 관련돼서 완전히 하이닉스 주도권을 뺏겼다고 보면 외부인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매력이 많이 하이닉스 대비해서 낮다고 봐서 아까 거의 산 물량을 다 토해낼 정도로 9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던 거고요. 삼성전자가 좋아지려면 이미 HBM 관련돼서는 하이닉스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나머지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구형 반도체 쪽에서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게 그 좋아지는 성장의 폭이 둔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쪽이 생각보다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칩 쪽이 재고 물량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면서 왜냐하면 폴더블 폰만 해도 초반에 되게 잘 팔렸는데 당연히 뭐 그건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갈수록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 판매가 부진됐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아이폰 16도 기대감이 컸었는데 뭐야 아이폰 16 별거 없네 하고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모르겠어요. 휴대폰 사면 얼마 만에 바꾸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휴대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중국산 스마트폰도 만들어주는데 거기도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재고 쌓이는 거 스마트폰의 가격 떨어지는 부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가격 떨어지는 부분이 메모리 사이클을 단기 둔화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큰 틀에서 깎아먹은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심플하게 반도체만 보면 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30% 나머지 40%가 휴대폰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안 팔리니까 휴대폰 사업부도 실적이 안 좋아.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칩도 안 좋아. 그러니까 휴대폰과 모바일 다 안 좋았고 삼성전자 휴대폰하고 반도체 안 좋을 때 작년하고 재작년에 실적 땡긴 게 디스플레이가 엄청 잘했거든요. 왜냐면 애플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이 납품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북미 애플 것도 OLED 들어가는 게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혼자 유일하게 고군분투 선방했는데 떨어져. 반도체도 안 좋아, 모바일도 안 좋아. 그래서 실적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 실제 10조 9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9조 1천억밖에 안 나오면서 실적이 진짜 심각하게 레거시가 안 좋구나 그런 우려가 나왔고요. AI 강세 지속되면서 HBM 그리고 DDR5, DRAM 고용량, eSSD가 다 좋거든요. HBM만 좋은 게 아니라 HBM이 엄청나게 많은 일반 메모리 반도체 그 캐파를 잡아먹으니까 나머지 레거시 쪽 반도체는 캐파를 일부러 늘리지 않아도 HBM이 캐파를 뺐기 때문에 그냥 자연 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 감산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우리 내년에 25년에도 레거시는 아주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할 거야. 그래서 사실 레거시가 그렇게 막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박살나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휴대폰에 약간의 부진이 있었는데 결국은 HBM 때문에 레거시 공급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아서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 종료가 아니라 그냥 단기 둔화다. 그래서 재반등하면 당연히 메모리 업계의 가장 최대 수혜주는 레거시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HBM이 삼성전자가 못 가져가더라도 DDR5랑 레거시 DRAM이랑 고용량 모듈이랑 SSD, 저장장치 이쪽이 좋아지면 낸드까지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주인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조직 어떻게 보면 삼성 신뢰 조직 그죠? 시스템의 조직에서 조금 조직 경쟁력 그런 게 조금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종의 부서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야,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돼? 요새 MZ들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요? 왜요? 지금요?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6만 원을 깨진 시점에서 여기서 더 빠질 정도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이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을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물론 아직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최종 테스트에서 뒷단 후단 작업이 몇 개가 남아있는 거지 최종 테스트를 탈락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자기네들이 8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9월 달에 못하고 또 10월 달 미뤄지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한테 HBM을 뺏길 지금 상황만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한테 지금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뺏길 처지에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계속 뺏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니까 뺏기는 쪽이 더 부담스러운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나빠지긴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으로나 앞으로의 회복의 강도를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이익치가 영업이익이 20%나 하향 다운시켰거든요. 하이닉스 이제 실적 나오면 저는 하이닉스도 이익 추정치 좀 하향될 거라고 보는데 내년에 영업이익 50조 예상하니까 근데 50조 기준으로 하면 1배거든요. 과거에 최근 한 3년? 5년? 데이터로 보면 역대급으로 지금 역사적 하단 수준이거든요. 분명 가격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내년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쓰는 빅테크가 계속 투자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요. 엔비디아도 그랬고 또 어디죠? 구글도 그랬고 야 이거 투자 안 해서 지금 이 AI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뒤처지는 게 우린 더 무서워. 결국은 투자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25년, 26년에도. 그럼 25년, 26년에 계속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지속되면 일단은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고객사들의 메모리 재고 증가하는 거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계속 부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체 중에 AI 비중이 가장 높고 올해 기준 30%대에서 내년에 전체 매출의 HBM이 반도체 비중이 50% 가까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반도체 계속 투자하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두의 저는 가격적인 측면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매력적이라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업황만 보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계속 최대 수혜주고 이 반도체의 가장 비중도 높고 반도체로 인해서 가장 돈을 제일 잘 벌고 가장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요. 하이닉스가. 근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한테 저는 분명히 그 시기는 측할 수는 없지만
HM 관련돼서 뺏길 리스크만 계속 남아있다. 그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HBM3 12단 기준으로 1분기 이상 하이닉스가 빠른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계속 하이닉스가 시장 선점에서 경쟁 우위 지속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지금 HBM에서 이제 뒤떨어지면 아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한테 진짜 뭐 2인자 소리 들을 정도로까지 치명적인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불이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삼성전자가 절대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고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과연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찍을 수 있을까? 그 예상되는 게 내년 2분기거든요. 근데 그 내년 2분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그게 시기가 더 앞당겨져서 1분기에 만약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 찍고 2분기부터 떨어진다? 증이익이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주가 측면으로 보면 아까 반도체를 온기로 다 때려 막는 거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빠지지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빠지는 걸 감안한다고 치면.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공정,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가격이 늘어나는데 벌써 지금 당장 D램이 가격이 20%씩 올라가고 낸드가 25%에서 28%씩 올라갔는데 하이닉스 지금 예상되는 D램 가격이 10% 이상 줄어들어서 지금 12%에서 13%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낸드는 지금 가격이 한 자릿수로 확 줄었어요. 지금 7%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추정치인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에서 예상한 거 D램 가격 기준으로 한 15%, 낸드 가격 기준은 7%인데 D램 가격 뭐 10% 나오고 낸드 가격 5% 나온다? 그럼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직 25년도 영업이익을 아직 하향 조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안 나와서.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20% 하향 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결국 HBM 말하는 건데 요거 표 띄워주실 건데요. 신한증권 표 띄워주실 건데요. 엔비디아 관련돼서 B200이 25년에 12단 288GB 요거 25년 중반 잡혀있고요. 8단은 아마 GB200 같은 경우는 25년 연초부터 192GB랑 384GB 양산할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AMD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물량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 후속 모델 MI350이 아마 12단으로 288GB 요거 AMD 거는 엔비디아 거보다 조금 더 빨리 납품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25년 연초 예상하고 MI375 모델 같은 경우는 288GB로 요거는 하반기쯤 중반에서 하반기 예상하니까 HBM 공급 가행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마이크론 정도인데 마이크론은 뭐 10%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뭐 8% 9%니까 그 3개밖에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저는 HBM 문제보다는 아까 그 레거시 D램 쪽의 수요가 얼마나 받쳐주냐, 스마트폰 재고 쌓인 거 얼마나 회복되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외에 다른 IT 기기, 일반 IT 기기, PC 쪽 얼마나 좀 회복되느냐, 그럴 것 같고 서버는 견조하니까 모바일하고 PC가 중요합니다. 모바일하고 PC의 재고 상황, 모바일 PC의 가격 상황, 그 두 개를 좀 체크하면 반도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 좋아진 거 여부를 이미 하이닉스가 상반기 때 막 85%씩 주가 오르면서 너무 밸류에이션을 좀 땡겨간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주식 투자 관련돼서 일단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가 없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원데이, 투데이 주식 투자 하실 거 아니니까 일단 멘탈을 일단 강철 멘탈로 일단 만드세요. 그러려면 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막 자기가 엄청 투자 잘하는 것처럼 막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그 코로나 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으시고 수익 나면 좀 수익 실현해가지고 현금화해서 그걸로 또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는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작은 투자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2차 전지를 파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큰 틀에서 2차 전지가 가진 대원칙, 대기준, 친환경, 탈탄소, 전기차 시대로 간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굳건한 점유율을 유지한다. 이 4가지 가정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2차 전지만 몰빵하실 거 아니잖아요. 다른 성장하는 산업들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1등부터 15등 사이에 너무 완벽해요. 솔직히. 반도체 있죠. 제약바이오 있죠. 2차 전지 있죠. 플랫폼 있죠. 금융 있죠. 그러니까 되게 잘 돼 있어요. 조선 있죠. 화장품 있죠.
그래서 다양한 업종을 공부하셔서 그 공부한 업종 가지고 실제 투자해가지고 소액이라도 뭐 5%면 5%, 10%면 10%, 15%면 15% 계속 그 투자로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쌓으셔서 그 경험이 밑바탕 돼서 그걸로 투자금을 이제 내가 500으로 성공해보면 한 700으로 늘려보고 700으로 성공하면 1000으로 늘려보고 1000 성공하면 1300으로 늘려보고 그런 과정들이 쌓이다 보시면 다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경제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 그 내용 유튜브에서 의미 있는 내용 들으셨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레포트를 보셨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시장을 보는데 시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흐름을 보셨다.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날라갔잖아요. 뭐 펩트론 같은 거. 그러면 펩트론 15% 올라갔네. 펩트론 갖고 있는 애 부럽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펩트론 왜 올라갔지? 펩트론이 최근에 어디랑 계약했지? 일라일릴리라는 회사랑 계약했구나. 일라일릴리는 뭐 하는 회사지? 그런 거를 복귀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그 종목 안 갖고 있어도 시장에서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 메모를 해서 기록을 해두시면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계속 보던 종목인데 이런 이슈가 있었네 하고 투자 기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 거 듣고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절대 흘리지 마시고 그 복귀 꼭 기록 메모해서 나만의 노트로 만들어 두시면 그게 엄청난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도 다양한 기업들 펀더멘털 진짜 디테일하게 소개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